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 성산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함을 넘어 덥게까지 느껴진 주말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반팔 옷차림이 눈에 띄었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퇴를 위해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앞서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18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에 오를 것으로 점쳐집니다. 12.12 군사반란을 경험하지 못한 2030 MZ세대들이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SNS에 수차례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IP 추적 끝에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또 한 번 묻지마 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10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 생산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허위로 공사비가 청구되고 실제 지급까지 이뤄졌는데 정작 본사는 이를 알고도 쉬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반나체의 하마스 대원을 구금했다는 SNS 영상을 두고 인권 탄압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52년 만에 헌장 99조를 발동해 표결을 붙인 안보리 휴전 결의안은 미국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이상하다, 갸우뚱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올랐고 남부지방은 20도에 육박하면서 영락 없는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12월 한겨울에 반소매 옷차림이 보였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첫 소식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때는 분명히 한겨울인데 시민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졌습니다. 패딩이나 코트는 손에 들렸고 옷소매는 걷어 올렸습니다. 한여름에나 입는 반소매 옷차림도 등장했습니다. 몇 달 전 모습이 아닌 오늘 전주에서 촬영된 겁니다. 패딩은 보관소에 맡겨두고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더워서 반팔을 입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오늘만큼은 낯설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해변을 거닐며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날씨가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바닷바람이 오히려 시원하다고 느껴질까요? 전남의 한 섬에서는 꽃축제가 열렸습니다. 빨간 동백꽃부터 노랗고 하얀 펜지꽃까지 섬 전체가 꽃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제주 서귀포시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올랐고 서울은 16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평년 기온보다 무려 12도가량 높은 겁니다. 남부지방의 유일한 스키장은 인공눈을 만들어 개장했습니다. 겨울이면 더 북적였지만 봄 같은 날씨에도 스키어들에겐 인기입니다. 신랑 권유로 한번 배워보게 됐는데 속도감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지만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렇게 봄 같은 겨울인데 독감에 이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선 역시 호흡기 질환인 백일의 환자도 속출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학교가 비상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심한 고열에 시달렸던 2살 아이. 병원에서 독감 판정을 받았습니다. 열이 38.9도, 40도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 4일 정도 지속이 돼가지고 3회풀로 한 거의 일주일 정도 먹고 낫기는 했는데 겨우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3주 만에 또 열이 났고 이번엔 발작성 기침이 유독 심했습니다. 한 번 기침을 하면은 막 토할 때까지 기침을 하고 가래도 막 그렁그렁 차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병원 가서 청진을 했더니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검사 결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었습니다. 지난달 독감 입원 환자는 한 달 만에 1.6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4배 늘었습니다. 여기에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백일해까지 유행하면서 어린이집과 학교마다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모두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이지만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초기에 진단이 약간 어렵습니다. 지연된 다음에 진단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충분한 치료 약제가 있고 정부는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대유행하는 멀티데믹에 대비해 합동 대책반을 가동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어제 검찰에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가 13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을 준비했지만 송 전 대표는 예고한 대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송영길 전 대표가 13시간의 조사 끝에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200쪽 분량의 질문엔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검찰 소환 조사를 요청했던 것은 신속한 종결 처분을 마련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수사 자체가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애초에 이 정당법 위반 사건을 특수부가 만든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 정치적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8개월 되고 지금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상 주요 가치를 직접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필요한 조사를 대부분 진행했다며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공수처의 5번째 통보에 오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공개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건 통보 방식이 위법이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시간 끌기 비판을 부인했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5차례나 출석 통보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거야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죠. 시간 끌기란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민주당 등으로부터 공수처에 20여 차례 고발을 당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비위 제보를 입수하고 표적 감사를 진행한 뒤 감사위원회 최종 검수 없이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이유입니다. 공수처는 36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통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2명과 함께 들어간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 감사가 정당한 감사였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소환과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인재 영입 인사들이 발표되고 전략공천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정치권의 총선 채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 안에서의 싸움에 치중하고 있지만 결국 선거는 민심,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이깁니다. 공천 과정에서 당내 갈등은 줄이고 국민이 바라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하죠. 서두르는 건 여당입니다. 혁신위가 조기 해산하고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이 나오면서 당 분위기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김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혁신 동력을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벌써 위원장으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주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유한 혁신위와 갈등을 빚고 혁신위를 조기 해체한 만큼 공관위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혁신과 희생의 키워드가 공관위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관위원장으로는 안대희 전 대법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공관위 구성이나 공관위원장은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기에 대한 날짜라든지 나온 것이 없고 또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좁혀지거나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당내에선 혁신위 해체와 비관적 총선 전망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인유한 혁신위원장과의 회동에서도 당의 희생 의지를 전달했지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당내 불안은 여전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진 걸 누구도 체감하지 못하니까요. 그 어떤 혁신안도 수용되지 않았고. 당 안팎에서 용태우를 받고 있는 김 대표가 공관위 출범에 맞춰 자신의 거취를 결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안보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당 이야기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나 인유한 위원장을 만난 것이 이런 분위기를 좀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었을까요? 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그 윤심 경쟁을 하다가 당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비 때마다 두 사람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이런 신호가 왔어요.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뭐 두 사람을 같이 만난 게 아니고 시점이 좀 달라요. 누구를 먼저 만났느냐 이것도 좀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오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일 인유한 혁신위는 해산을 선언했고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과 만난 건 그 다음 날인 8일입니다. 이날 오찬에는 김 대표도 함께했죠. 시간의 흐름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은 인유한 혁신위원장보다는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와 엑스포 유치 불발 등 여러 악재 속에서 당내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빨리 김 대표를 중심으로 정리되는 걸 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으로 돌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도 시끄럽긴 마찬가지인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얘기예요.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전직 당대표까지 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하루하루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전 총리는 오늘도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야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이 이슈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 근데 신당을 창당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창당을 할까? 더구나 전직 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럴까? 이런 의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민주당 일각에선 단순히 비명계 공천 학살을 막기 위한 차단막이라고 보기엔 너무 세다는 평가 나옵니다. 이 전 총리가 퇴로 없이 몰아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들이 좀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 특히 이 전 총리 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활동하는 원칙과 상식이 가장 먼저 손에 꼽힙니다.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 내 혁신을 주장하며 토론회를 진행 중인데 내일 중대 발표를 예고한 4번째 토론회가 열립니다. 야, 영찬아, 저기 봐봐, 저기. 민주주의. 뭐가 보인다?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아무것도 안 저 안 보여? 그렇지, 보이지? 그래, 보인다. 원칙, 상식의 눈으로 보면 저 보인다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야? 그렇지.
저 영상이 원칙과 상식에서 좀 의도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좀 네네. 파격적이네요. 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게 의원들 예. 설명입니다. 민주당 내 혁신을 외치며 활동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당 안팎에서 별로 호응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어떤 발연기를 통해서라도 관심을 끌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회 참여를 독려하고 싶은 마음 담았다는 겁니다. 내일 누가 토론회에 참석할지도 관심인데요. 이 전 총리는 물론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도 함께하면 좋겠다면서도 초청장은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재명 대표는 부르겠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 공개된 이 대표 내일 일정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깜짝 등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극장가에선 12.12 군사 반란을 담은 서울의 봄이 단연 인기입니다. 오늘 600만 관객을 넘어서 곧 1000만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원동력에는 2030 MZ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이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18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1979년 전두환 씨가 주도한 12.12 군사반란에 긴박했던 9시간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서울의 봄은 잘 짜인 스토리 전개와 함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탐욕이라는 거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저렇게 무섭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정확하게 보여드리길 원했고, 서울의 봄 관람객의 과반은 1979년과 1980년대를 직접 겪어보지 못한 2030 세대, 즉 MZ세대입니다. 40여 년 전 일에 무관심한 MZ세대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신분구의 군사 쿠데타와 정권 찬탈의 적나라한 현대사를 학습하는 장으로 젊은 층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에서 살고 있진 않았더라도 그때의 그 역사가 궁금해서 여기 오기 전에도 유튜브로 공부를 좀 하고 왔었어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영화 속 전두광 세력이 승리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심박수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 SNS에 인증하는 챌린지도 유행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극장가에선 서울의 봄이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1000만 관객 동원 영화에 등극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SNS에서도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을 일삼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마녀사냥 떼법 재판으로 피의자가 20년 과대 형량 받았으면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 8월부터 모르는 사람한테 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SNS에 올릴 때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수차례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음이 골마가는 거라서 사실 오히려 더 불안해지죠. 저는 이게 더 묻지마 범죄라고 생각했거든요. 20년 후에 출소하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를 언급할 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범죄를 당했었던 건데 또 모르는 타인한테 공격을 받아서 그게 되게 위압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IP를 추적한 끝에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을 특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사람의 SNS로 욕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협박죄 등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어제 오전 경기도 파주에서 마을버스가 건물 옆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운행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벌어진 사고인데 승객이 순간 운전대를 잡은 덕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기사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노란색 마을버스가 비틀비틀 차도를 벗어나더니
전봇대 옆 건물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가 오더라고요. 이러고 들어가려는데 찰나게 그냥 꽝 들여박은 거예요. 한 분은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네 분은 피를 흘리고 이렇게 계셨더라고요. 어제 오전 9시쯤 경기도 파주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A씨가 운전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승객이 운전대를 잡아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쓰러진 운전기사를 발견한 승객이 급하게 운전대를 잡았지만 버스는 방향을 잃고 이곳 정미소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A씨가 숨지고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A씨의 지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작업자들 사이로 도로 위 커다란 구멍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청담역 앞 차도에서 폭 1m, 깊이 70cm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의 앞바퀴가 빠져 파손됐습니다. 차 한 대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내려가지는 또 누가 이 사고로 오늘 새벽 2시까지 복구 작업이 이루어져 이 일대 교통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번 수능의 유일한 만점자 그리고 표준 점수 전국 수석 모두 강남의 입시학원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학원은 정부가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면서 집중 조사를 했던 곳인데 킬러 문항을 다룬 이 학원에 벌써부터 상담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정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입시 전문 학원이 즐비한 서울 대치동입니다. 수능 점수가 공개되고 첫 주말이라 그런지 학원가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는 평가 속에 이미 재수를 결심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상담 문의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냥 1교시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뭔가 좀 멘탈 붕괴가 와서 아예 시험을 기대 이하로 좀 많이 못 본 학생들이 많았다. 지난해보다 한 50% 정도는 최소한 더 많다. 특히 올해 수능 만점자와 표준 점수 수석 학생이 다닌 것으로 알려진 학원은 더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학원은 정부가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며 강도 높게 조사했던 학원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수험생과 재수생들이 다시 킬러 문항을 다루는 학원가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이 정도는. 수능이 약간 어렵게 나오니까 학원 안 다니면 불안한 느낌? 교육계에서는 킬러 문항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적정 난이도를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 수험생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직원이 2천억 원을 횡령했던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직원이 100억 원 넘는 돈을 빼돌린 비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 공장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짜고 수십억 원대 허위 공사비를 본사에 청구하고 받았는데 본사는 정작 이를 알고도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미국 현지 법인 하이오센의 필라델피아 생산 공장 부지입니다. 원래라면 올해 안에 완공하고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여전히 철골만 앙상합니다. MBN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하이오센은 2022년 C사와 1,300만 달러의 시공 계약을 했고 공사비는 70% 이상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서를 살펴보면 C사는 대부분 허위로 자재비를 꾸며 올렸고 주요 자재는 주문과 대금 지급조차 안 이루어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오스템 임플란트 현지 법인 실무 담당자 A씨와 주재원 B씨가 이를 알면서도 본사 측에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현지 미국 법인 생산공장 공사를 진행한 관계자는 A씨가 시공사의 공정률을 허위 보고했고 자재 주문 내역도 허위로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선급금이 이 정도 규모로 먼저 나가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상한 점은 본사가 이를 알고도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관계자는
일이 불거진 이후에도 본사 임원이 C사와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대금이 밀리면서 공사는 결국 중단됐고 과지급된 공사비의 행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가 공사 일정을 지금 맞추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하청업체들이 시공사에 이제 클레임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를 교체하는 작업을 2년 전 2,200억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최대 주주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마약 김밥 또 마약 족발처럼 식품 광고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마약이란 단어가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상에서 마약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 늘 있었는데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입니다. 연겨자 소스에 찍어 먹는 마약 김밥을 판다는 광고 문구가 시장 골목을 점령했습니다. 중독성 있는 맛이라고 광고하려고 너도 나도 김밥 앞에 마약이란 표현을 붙인 겁니다. 왠지 맛있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찾아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표현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 5명 중 4명은 마약김밥 등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식약처나 지자체는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업체가 이미 사용 중인 마약 표시나 광고를 바꿀 때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걸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퇴치하려면 마약을 습관처럼 붙이는 언어 문화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나체로 남성 수십 명을 구금한 것을 두고 인권 탄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민간인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전쟁 트로피처럼 전시해 굴욕감을 줬다고 반발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권 탄압 논란이 제기된 팔레스타인 남성 구금 영상에 대해 가자지구 북동쪽에서 이뤄진 지상전 수행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촬영 장소는 민간인 대피 명령을 내린 곳이며 테러 용의자 수백 명을 체포해 신문한 결과 다수의 자백도 받아냈다는 해명입니다. Hamas fighters, as we have consistently documented throughout this war, have been deliberately disguising themselves as civilians and operating from within not just civilian areas but civilian buildings. 그러나 영국 아랍 매체 등은 영상 속엔 언론인을 비롯한 민간인이 있으며 이스라엘군이 총으로 위협하고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식의 대우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도 구금된 이들을 국제인도법에 따라 인간성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즉각 휴전 필요성을 키웠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휴전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52년 만에 헌장 99조를 발동해 휴전 결의안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지만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This would only plant the seeds for the next war because Hamas has no desire to see a durable peace, to see a two-state solution. 미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군의 가자 남부 고강도 지상전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다음 달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금 4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5선에 성공하면 2030년 78살까지 무려 30년을 집권하게 됩니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열린 조국 영웅의 날 행사입니다.
한 장교가 푸틴 대통령에게 내년 대선 출마를 요청하자 기다렸다는 듯 수락합니다. Я в лице всего нашего народа, всего Донбасса, наших воссоединенных земель, хотел бы просить вас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тих выборах. Сейчас вы правы. Сейчас такое время, когда нужно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е. Я буду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푸틴 대통령이 5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내년 3월 15일부터 사흘간 치러지는 대선을 100일 앞두고 긴급 뉴스로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비난이 한층 거세졌지만 대내적으로는 지지도가 높아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은 기정사실로 여겨집니다. Путин уже который раз выходит на выборы, и он, и Кремль могут как угодно моделировать остальных участников. 실제로 한 러시아 여론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75.8%의 국민 신뢰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말 옐친 전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처음 권좌에 오른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성공하면 78살이 되는 2030년까지 30년 장기 집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챗GPT나 인간 전문가보다 똑똑하다고 한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성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도 않고 시연 영상 역시 사전에 편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구글이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출시하면서 공개한 시연 영상입니다. 손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더니 가위, 바위, 보라고 대답합니다. I know what you're doing. You're playing rock, paper, scissors. 갈림길에선 오리가 왼쪽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Going left leads to a duck, which is a friend. Going right leads to a bear, which is a foe. It is better to make friends than foes, so the duck should go left. 그런데 제미나이의 뛰어난 판단력을 보여준 시연 장면이 실시간이 아닌 사전에 편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리 준비된 이미지와 원고를 바탕으로 시연 영상을 촬영했던 겁니다. 논란이 일자 구글 측은 제미나이 기능을 예시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이 만든 채팅 로봇 바드에 탑재돼 있는데 기대만 못하다는 사용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정보는 잘 모르고 민감한 주제는 답변을 피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 검색해보자 직접적인 답변 없이 구글 검색 기능을 이용하라고만 나옵니다. 구글이 앞서가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으려고 성급하게 제미나이를 공개해 성능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딸기가 최고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치기만 해도 무르는 게 딸기인데 동남아까지 가기란 좀 너무 멀죠. 그래서 비행기도 태워가고요. 이제는 스마트 컨테이너도 개발돼서 머나먼 수출길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제철을 맞은 딸기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일본산보단 싸고 중국산보단 품질이 뛰어나 동남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지만 수출엔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딸기를 동남아까지 배로 운송하려고 하면은 12일가량 걸리는데 그 안에 50% 이상이 다 무르거든요. 품질을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로 딸기를 비행기에 태워 보내야 했습니다. 항공편으로 운송을 하다 보니까 운송 가격도 너무 비싸고 수출할 수 있는 양도 너무 적어서 해결사로 등장한 건 스마트 컨테이너입니다. 배에 싣는 일반 컨테이너와 겉모습은 똑같지만 뒷면에 있는 대기질 조절 장비로 딸기를 2주가량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까지 딸기 1톤을 비행기로 옮기려면 200만 원가량 들지만 CA 컨테이너를 이용해 배로 옮기면 4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WTO 협상에 따라서 내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이 되는데 CA 컨테이너로 수송한 딸기는 약 1% 미만의 부패율을 보였고 이 밖에 풀베는 로봇이나 밭농사 해주는 농기계 등 농업에 스며든 과학이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AI가 안면 인식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이나 성적 취향 등 이 민감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t's a launchpad for the European startups and also researchers to lead the global race for what our fellow citizens want, a trustworthy AI. AI 안면 인식을 통해 무차별적인 개인정보가 수집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유럽연합이 첫 제동을 걸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을 보면 AI 안면 인식을 통해 그 사람의 정치 신념과 성적 지향을 판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안전이나 국가 보안과 관련된 안면 인식은 허용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 최대 3,500만 유로, 우리 돈 500억 원이나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세계 첫 AI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U 인공지능법이 향후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입법 추진 중인 인공지능 법안에 유사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 결제와 금융거래에 AI 안면 인식 기술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국내 업체들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AI 학습과 AI 기반 서비스를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기존 불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려는 국내 AI 기업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더 걸릴 전망인데다 미국은 아직 규제 초기 단계여서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오늘 프로축구에선 다음 시즌 1부에 남느냐 아니면 2부로 강등되느냐를 결정짓는 운명의 한판 승부가 열렸습니다. 승자는 수원FC 그리고 강원FC였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1차전에서 1대2로 패한 수원FC가 2차전에서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내줘 벼랑 끝까지 몰립니다. 하지만 패색이 짙던 후반 33분과 40분에 연달아 2골을 뽑아내며 1, 2차전 합계 3대3 극적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홈팬들의 응원 속에 기세가 더욱 오른 수원은 연장에서도 3골을 몰아치며 기적 같은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다음 시즌에도 1부에서 뛰게 된 수원. 1차전에서 패하고도 1부에 남은 건 역대 2번째입니다. 미안한가 죄송한가 또 감사한 마음이 경기 끝나고 조금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4년 만에 1부 복귀를 꿈꿨던 부산은 유리했던 고지를 지키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1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강원과 김포의 맞대결에서는 강원이 안방에서 2대1로 승리하며 1부 생존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가브리엘이 후반 5분과 후반 30분 연속골을 터뜨리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2부 진입 2년 만에 승격을 노린 김포는 루이스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리면서 아쉽게 꿈을 접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